김현정의 뉴스 쇼. 지금보다 더 일본과 가까웠던 적은 없다.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트럼프와 아베 두 정상은 골프장 회동부터 4번의 식사까지 함께하는 스케줄로 정말 각별한 사이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우리나라에 오죠. 취임 후 첫 방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연설 계획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번 주 가장 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가 떠난 미국에서 또 하나의 참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텍사스 교회에서 괴한이 예배 중인 성도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는데요.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지금 현지 언론들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죠.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대북 독자 제재 조치거든요. 그렇죠. 어젯밤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대상자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북한 금융기관 대표 18명입니다. 예. 해외에서 북한은행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의 조달에 관여했다. 관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또 해당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환기시키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해당 인물들과 우리 국민 또 해당 인물들과 우리 기업 간의 금융거래가 금지되는 것이죠. 이미 북한과의 금융거래는 끊긴 상태 아니었어요? 네, 2010년에 524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방한을 하는데 그에 앞둔 상징적 조치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뭐 현실적으로는 끊어져 있지만 상징적이죠. 상징적으로 네. 명문화한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북 독자 압박 정책에 공조를 취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죠. 그러네요. 북한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방한 앞두고 파멸을 면하려면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된다. 네. 이런 뭐 경고 메시지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 우리 그 독자 제재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 밝힌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국감입니다. 오늘 청와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죠? 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또 대통령 경호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예. 뭐 뜨거운 쟁점들이 많죠. 우선 그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놓고도 이미 여야가 공방을 벌여왔고요. 그렇죠. 조 수석은 이에 대해서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 이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요. 전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문제 등 적폐청산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겠죠. 예. 또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서 정치보복 주장을 내세우면서요. 또 인사실패 문제도 적극 부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흥주는 아프 사실에 청와대가 깜깜이었다. 이런 점도 공격의 포인트로 잡고 있네요. 오늘 청와대 국감도 뜨거운 뉴스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네, 한 달 만에 일어난 미국 총기 난사 참극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텍사스고요. 교회에서 예배 중인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사건이 일어난 곳이 텍사스주 남부 지역의 한 침례 교회인데요. 주일 예배가 한창이던 오전 11시 30분쯤에 괴한이 들어왔습니다.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요. 사상자 규모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는데 사망자만 27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네요. 총기를 난사한 괴한은 차량을 타고 달아나다가 경찰 추격전 끝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네요. 라스베가스 총기 참사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기도 전인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번에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난사가 벌어져서 더구나 예배 중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자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도 됩니다.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젯밤 심야 의원총회를 연 바른정당은 끝내 간극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8일날 오후에는 탈당계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9일날 자유한국당의 입당 절차를 통합파 의원 9명은 의총 직후 한국당 복당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는 바로 이 뉴스입니다. 바른정당. 어젯밤이었죠. 당의 운명을 가를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의견은 하나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독자 노선파 또 보수 통합파가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은 각자의 길로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탈당 기자회견을 열 의원 명단 알려드릴게요. 김무성, 강길부, 김명우, 김용태, 이종구, 주호영, 정양석, 황영철, 홍철호 이렇게 9명입니다. 오늘 탈당하고요. 내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예정이랍니다. 자, 이 9명이 떠나고 나면 바른정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제 그 회의에 참석했었던 진수희 최고위원, 이분은 독자 노선을 주장해온 분이죠.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진수희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수희입니다. 차마 안녕하시냐는 인사는 제가 못 드리겠네요. 예. 회의가 한 4시간 열렸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끝까지 의견이 안 모이던가요? 네,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고요. 결론도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탈당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이 처음부터 그냥 마음 잡고 들어오신 것 같은 느낌? 어제뿐만이 아니고 예. 한참 됐죠. 예. 한참 전부터. 그런 결심을 하셨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게 꽤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굳힌 상태. 예. 남경필 경기지사가 절충안으로 제안한 게 있었잖아요. 통합 전당대회. 그러니까 탈당파는 아직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독자 노선파도 단독 전당대회 하지 마세요. 자유한국당이 쇄신할 때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같이 통합 전당대회 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홀딩하자 이런 절충안 내놨는데 이것도 다 안 먹힌 겁니까? 지금 잠깐 용어를 좀 교정해드려야 되겠는데 독자 노선파라고 말씀을 하신데 이게 아마 또 자강파 이러시는데요. 예. 지금 당을 한번 끝까지 지켜보자. 그렇다고 저희들이 쇄국하자는 거 결코 아니고요. 예. 우리 스스로 좀 처음에 창당할 때 국민들께 약속했던 거를 좀 노력다운 노력을 좀 해보자. 그리고 지금 남경필 지사가 제안한 이 통합전대라는 게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쇄신될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 통합전대를 추진해보자. 전당대 연기 좀 시켜놓고 통합전대 논의를 해보자는 건데 통합전대라는 거는 그야말로 통합을 일단 전제하고 그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통합전대라는 건 사실은 제대로 하기로 하면 거의 양 당이 당 해산 수준에 가깝게 만들어 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당을 한번 새로 만들어 보자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지도부 다 사퇴하고. 예. 그런데 이미 그 제안 나오자마자 자유한국당하고 홍준표 대표는 이런 지하에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사실은 전대 한 달 연기해놓고 기다려보자 그러는데 저 자유한국당 내부의 구성이 다 아시잖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모든 국민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그 출당 하나 결정하는데도 저렇게 시끄러웠는데 하물며 이 당 해산에 가까운 통합전대를 결정하기까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얘기였다. 합의를 이루어내기 엄청 힘든 그거를 주장을 하시니까 물론 남경필 지사 당 안 깨졌으면 좋겠다는 그 충정이야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받지 못할 카드를 던져놓고 이미 거절도 당한 얘기를 갖고 우리가 우리의 정치 일정 즉 11월 13일 전당대회까지 멈춰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구차스럽기도 하고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알겠습니다. 아닌가. 그래서 통합전대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물 건너간 얘기였고
탈당하실 분들이 탈당하느냐 아니냐 이것만 남았던 거였는데 결국 그분들은 이미 마음 굳힌 상태였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으셨어요. 예. 근데 진 최고위원님. 네.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시켰어요. 당내에서 반발이 거셌는데도 불구하고 홍 대표가 밀어붙였습니다. 그 명분에는 보수 통합을 해야 된다. 바른정당에서 합치고자 하는 분들한테 뭔가 명분을 줘야 된다. 이런 게 깔려 있었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제명시키는 것, 요 정도로는 합치는 거 택도 없다고 보신 겁니까? 아니 저를 비롯해서 몇 명은 예. 그게 과연 혁신인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미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 받은 거나 다름없는 분을 그 전직 대통령 당적 하나 정리하는 게 글쎄요. 그게 무슨 대단한 혁신인가. 물론 그게 시작일 수는 있으나 그 이외에 다른 소위 정말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이 과연 그 당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저는 지난해 말에 이 바른정당 만드신 분들이 나올 그 무렵보다 지금의 그러니까 새누리당 때보다 자유한국당 지금 상황은 훨씬 더 더 나쁜 상황으로 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유석춘 소위 혁신위원장이 가세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입장이라든지 정부 비판하는 방향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의 저런 방식에 그렇게 동의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따라서 함께할 수 없었다. 탈당하는 분들의 명분도 지금 충분치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바른정당의 그런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딱 한 명만 빠져도 교섭단체 지위를 잃는 거였는데 지금 9명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현실적으로만 봐도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는 거 이거 상당히 줄어드는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저래 타격이 큰 건 사실이죠. 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거라고 각오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거는 너무나 지금 뻔히 보이고요. 네,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리면 이제 언론의 시야에서 또 많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 사이에 이렇게 존재감이 좀 없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그 현실적인 두려움이 사실 제일 크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하는 거는 뭐 천막 당사라도 아주 허름한 사무실 하나 얻어서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모두들 허리 졸라매고 정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운동화끈 다시 매고 뭐 그럴 각오는 저희들 돼 있고요. 바른정당 창당에서 나올 때부터 사실은 쉽고 순탄한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초심 붙잡고 가다 보면 또 국민들이 돌파구를 열어주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요. 천막 당사 각오까지 우리는 서 있다. 네. 그럼 13일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치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정말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멈춰야 될 이유를 저희들은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통합전대니 하는 이야기도 통합 논의도 왜 우리가 전대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 구성된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금 전대 후보로 나와 계신 6분, 유승민 의원 포함해서 그분들 다 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전당대회 예정대로 하고 새 지도부 출범시킨 다음에 정말 새롭게 또 국민들 여론 물어가면서 통합 논의를 하겠다. 잠깐만요. 그 부분 굉장히 했었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정대로 전당대회 치르고 그 후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로 말입니다. 네네. 사실 선택지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자 노선으로 쭉 간다. 지방선거도 그렇게 치른다. 또 하나는 국민의당과 정책연대 넘어서 합동 공천 혹은 통합까지 시도한다. 이런 방법. 세 번째는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더 압박을 해서 만족할 수준이 되면 그때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통합을 시도한다. 이 세 가지 선택지 정도. 어떤 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근데 여기 세 가지가요. 예. 서로 상호 배타적인 선택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 독자 노선이라는 거는 예. 아니 정당이 되는 게 모름지기 자기 그 정당이 추구한 가치나 방향성을 향해서 이렇게 세력을 강화하면서 가다 보면 예? 또 그 가치나 이념을 공유하는 집단들이 가까이에 있으면 또 힘을 합해야 될 때 합할 수도 있고요. 그게 국민의당이 됐든. 그거는 물론 당연한 기본적인 말씀이시고요. 일단 예.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뭔가 플랜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요. 일단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대행체제로 우리가 몇 달을 왔어요. 그렇죠. 대행체제에서 제대로 지도부 중심도 없는 상태로 통합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도 안 맞고요. 예. 새로 지도부를 구성을 해서 새로 우리 대표를 세운 다음에 다른 당하고 통합 논의를 하든 연대 논의를 하든 선거에 대한 걱정을 공유하든 그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의당에도 열려 있고 자유한국당에도 열려는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민주사회에서 정당은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언제든지 다른 세력과 힘을 합할 수도 있고 뜻이 맞으면. 그러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선거 앞두고 공학적으로 힘합한다. 이런 거는 우리는 좀 그런 식의 연대나 무슨 합당이나 이런 거는 좀 제대로 하지 말자. 그런 입장인 거죠. 신 최고위원님. 네. 지금 한 30초밖에 안 남아서요. 제가 이 질문을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10시에 탈당 기자회견하는 9분. 이분들께 조언일 수도 있고 충고일 수도 있고 서운한 말씀일 수도 있고 30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지금 어차피 결심하고 헤어집니다만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에 가셔서 내부에서 한번 개혁이나 변화를 이끌어 보신다고 하시니까요. 정말 작년에 나올 때도 내부에서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나왔는데 지금 다시 돌아가셔서 정말 개혁을 열심히 하시면 그래서 우리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분들하고 또 언젠가라는 게 이제 머지않은 장래가 됐기를 바랍니다만 언젠가 또 만나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또 돌아가신 분들은 그 당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혁신을 좀 하면 좋겠다.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 쿨한 마음. 정말 쿨하게 보내주시네. 저는 많이 서운해하실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아침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 의원님. 네네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진수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쿨한 거 아닌가, 진수희 의원? 쿨한 게 아니라 약간 자포자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느낌. 밤사이 하긴 한 4시간 넘게 회의하고 아마 잠을 못 주무셨을 거예요, 이분들.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해서라도 잠을 자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게요. 오늘 10시에 결국 9명은 탈당합니다. 33명으로 시작했던 바른정당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명에서 9명까지니까 11명 남게 되죠. 네. 그래요. 행간 뭐 갈까요?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가 트럼프 방한 찬반 시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도 가서 직접 보기도 했는데요. 그러셨어요? 220여 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노 트럼프 범국민 행동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내일을 노 트럼프 데이로 선포를 하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 북미 평화 협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단체들은 트럼프 방한 찬성 집회를 열고 한미 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환영한다. 방한 반대한다. 찬반 시위 속에 내일 방한하는 트럼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청와대가 반대 시위 자제, 찬성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까지 발표했죠. 그러게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따뜻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시위가 신경 쓰인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뭐 이참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정오 무렵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예. 21발의 예포가 발사가 되고요. 이때 곧바로 평택 미군 기지로 이동을 해서 예. 이때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 내용이 뭐냐 이것도 좀 관심입니다. 이후 청와대로 이동해서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고요. 예. 저녁에는 K-팝 콘서트 공연이 열리는 가운데 국빈 만찬이 열립니다. 모레 그러니까 8일 오전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이게 이제 방한 하이라이트 행사가 되겠죠. 그렇죠. 이후에 국립현충원 방문을 끝으로 1박 2일 일정을 아주 짧은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자, 찬반 시위 속에 내일 방한합니다. 트럼프. 이 뉴스의 행간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경호는 1%의 실패도 없어야 한다입니다. 경호는. 이거 예, 주요 요인 경호는 그렇죠. 한순간에 방심도 용납되지가 않죠. 그 1%의 실수가 100%의 실패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25년 만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 아주 작은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한미 관계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 서울 도심에서 100건이 넘는 반트럼프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100건이 넘게 지금 신고가 되어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시위대의 돌발 행동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내일과 모레 예. 이틀 동안 최고 수위의 비상령이죠. 가포 비상령을 발동합니다. 국회 연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만약 문재인 대통령 시정 연설 때처럼 누군가 현수막 시위나 피켓 시위라도 하면 이 전 세계 언론은 대서특필이 되겠죠. 이미 주말부터 경찰이 국회 경계를 대폭 강화한 상황인데요. 예. 국회의원들한테 초청장을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예. 근데 연설 당일날 의원 배지를 필히 착용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국회에는 사무처 직원도 있고 보좌관, 비서관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죠. 의원 배지는 오직 의원들만 달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게 비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지 보고서는 구별하겠다. 혹시라도 누군가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예, 그리고 각 정당에도 뭔가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행동하거나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들어올 때 일동 기립 좀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요청도 같이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경우와 국민 여론은 다르다입니다. 다르다. 경우에서는 뭐 1% 실패도 용납할 수가 없지만 민주주의는 좀 다르죠. 99%를 위해서 1%를 희생해서는 안 되는 게 또 민주주의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가 표출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반트럼프 시위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을 향해서 손가락 역설을 한 여성 엄청나게 화제가 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국빈 손님이긴 하지만 또 그래서 우리가 잘 대접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입 닫고 트럼프 칭송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동맹이라는 이유로 트럼프 말이 다 옳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맞장구만 쳐줄 수는 없기 때문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신들이 보기에도 트럼프 경호한다고 시위 못하게 막고 이러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호는 철저히 해야겠지만 과거처럼 너무 과잉 경호하거나 과잉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절한 선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긴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사람들은 하게 두면 돼요. 경호 동선을 그렇게 짜고 만들면은 괜찮아요. 그러게요.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우리가 돈이 없지 각오가 없냐? 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 베테랑 영화에 나온 대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가오란 말이 사실 표준어는 아니지만 솔직히 우리가 미중의 3국에 비해서 외교력이나 국방력, 경제력이 좀 약하거나 뒤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뭐 인정해야죠. 근데 우리한테는 이들 나라 못지않게 훨씬 더 강한 게 있습니다. 더 강한 거 뭡니까? 촛불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지난 촛불 집회 때 한 독일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를 수입했던 한국이 이제 원산지 민주주의보다 더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보여준다. 이건 뭐 독일 언론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들도 다 네, 맞아요. 극찬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런 것도 붙였어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맞아요. 이번 한 주 슈퍼위크라고 하잖아요.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게 되는데요. 예. 자연스럽게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한반도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반전 평화 집회, 한미 동맹 강화 다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늘 그랬듯이 종북 색깔 공세, 뭐 인형 공방 이런 거 벌이는 차원이 아니라 손님은 예의를 갖춰서 대접하면서도 서로의 주장들은 정말 격이 있게
국격에 맞게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내일 방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마 이 사이 우리가 짚을 게 이번 주 꽤 많을 텐데 예, 일단 오늘은 경호 여기까지만.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이 부분부터 들여다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아까 진수희 의원이 쿨하게 진수희 최고위원이 쿨하게 그 9명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더니 쿨한 게 아니라 이미 합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쿨한 듯 보이는 게 아니냐. 9532님이 아주 시니컬한 문자 보내주셨네요. 1부 줄이겠습니다.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한샘 신입사원 성폭행 사건. 주말 내내 정말 큰 논란이 됐습니다. 신입사원 여성이요. 연달아서 3건의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인데 가해 남성 측에서 나는 억울하다. SNS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게 좀 진실공방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건은 재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론이 점점 뜨거워지고 한샘 불매운동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사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의 변호사 오늘 첫 순서로 연결을 해보죠. 월요일의 코너 이택수의 여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학 사건, 또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요즘 따라 흉악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이미 집행이 정지가 된 사형 집행을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예, 저희 여론조사 결과 잠시 후 소개해드리죠. 여러분 연말이 되면 항상 나오는 시리즈 있죠. 그 다음에 트렌드를 짚어주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벌써 2018 트렌드 코리아가 나왔습니다. 예, 지난해에 욜로를 예상했었는데 이번에 욜로 딱 맞아 떨어졌죠. 과연 2018년도 트렌드로는 뭐가 선정이 됐을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은요. 워낙 복잡해서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사건을 요약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샘에 다니는 한 여성 신입사원이 인터넷에다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장문의 글을 올린 겁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입사 동기로부터 화장실 몰카를 찍히는 사건이 먼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도와주던 회사의 교육 담당자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성폭행 사건을 처리해주던 회사의 인사팀장에게 잘 무마하자는 회유와 함께 추가 성폭력까지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거죠. 사건이 그러니까 총 3개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몰카 사건 피의자는 경찰에 지금 구속된 상태고요. 3번째 인사팀장은 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번째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 경찰은 조사를 했지만 무혐의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시킨 상태인데 지난 3월에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다시 여론에 호소를 하고 나선 겁니다. 예,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남성 측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측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말 사이에 사건이 정말 일파만파 커지면서 지금 한샘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피해자 측 변호인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상균 변호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상균입니다. 주말 사이에 논란이 상당했는데 우선 그 피해 여성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신경입니까? 처음 피해 여성이 피해자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피해자가 10월 29일경 자신의 신상이나 회사의 신상을 모두 감추고 네이트판에다 글을 올렸는데요. 그 글을 올린 직후에 그 회사 측에서 일이 커질 수도 있고 피해자한테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 글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글을 곧바로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 글을 접한 많은 네티즌 분들이 이 글을 가지고 블라인드라는 그 앱에다가 올리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파만파 일들이 커지게 되고 피해자는 이렇게 일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본인도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과정에서 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이고요. 예.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만나 뵀었을 당시에 심정은 매우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후에 가해자 측에서 반박글을 하나 올리게 되고요. 예. 그리고 다시 이제 피해자 측에서 반박글을 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예. 굉장히 많이 힘을 얻고 있고 그래서 담담하게 이제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아직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라서 좀 당황해서 올린 글을 내렸다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일이 이렇게 커지고 좀 여론에 호소하려고 올리셨던 거 아닐까요, 그분이? 애초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는 이제 그 복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황. 예. 그 다음에 좀 이따 추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소문 자체가 본인은 피해자인데 예. 마치 본인이 이제 속칭 사회에서 말하는 꽃뱀 혹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런 글을 올렸다. 이런 글을 올리기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명예가 매우 실추된 느낌을 받았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고자 위로를 받고자 올린 거다. 위로받고자 처음에 올렸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3월에 이미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이 됐고 그 당시에 네. 여성이 고소 취하서까지 써줘서 이 남성이 이렇게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됐던 건데 네. 11월인 지금에 왜 다시 문제 제기를 한 건가? 왜 다시 글을 올린 건가? 저는 좀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복직을 앞두고 약간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게 작용했던 거군요. 네, 그런 것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또 주위에 이제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내에 다른 동료들과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동료들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전해 듣게 됩니다. 예. 소문이 마치 네가 가해자인 것처럼 꽃뱀인 것처럼 났다. 네,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다 보니 근데 이걸 이제 이미 종결이 된 사건이고 예. 그런 상황인데다가 알겠습니다. 네, 이제 배경은 글 올린 배경은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니 근데 고소 취하서를 왜 써줬어?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나올 것 같아요. 우선 사건에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건 지난 1월. 그 당시 여성은 신입사원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수습기간의 사원이었습니다. 수습기간에 같이 입사한 동기로부터 화장실 몰카 촬영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피해. 그 남성은 구속이 됐고 해고가 됐으니까 이 사건은 다 해결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께서 찾아오셔서 사과도 하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로 봤었을 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피해자가 용서를 해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몰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내 교육 담당자인 상사 A라고 하죠. 이 A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의 성폭행이 벌어졌다라는 게 지금 주장입니다. 당시 상황을 이게 워낙 긴 스토리던데요. 저 글을 못 읽은 분도 계실 테니까 짧게 좀 변호사님이 요약을 해 주시겠어요? 여성의 주장입니다. 그 당시 상황.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몰래카메라 사건 이후에 1차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1차 사건 이후에 그 교육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실제로 그 피해자가 경찰서에 내방할 때 같이 따라가서 방문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수습사원이고 신입사원이었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교육 담당자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을 교육했던 그 담당자이자 사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던 중에 연락이 닿아서 둘이서 같이 13일 저녁쯤에 만나서 술자리를 갖게 되고. 이 13일이 몇 월 13일인가요? 1월 13일. 1월 13일 저녁에 술자리를 갖고. 네, 그 직후에 피해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14일 날 13일 그 저녁에 그 교육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인을 당해서 모텔로 가게 되었고 그 모텔 안에서 14일 새벽부터 14일 오전까지 감금 및 강간을 당했다라는 게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13일 저녁에 술을 같이 마셨고 13일에서 14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강간을 당했다라는 게 여성의 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성 측이 오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쪽의 반론을 좀 전하자면 자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제시한 것이 사건 전에도 수없이 주고받은 호감의 대화들 그리고
13일에서 14일 밤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그 바로 다음 날도 자연스러운 카톡, 친근감 어린 이런 말투로 여성이 카톡도 보내왔고 주고받은 대화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강간당한 다음 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는가. 이게 가해자가 내놓은 증거입니다. 남성이 내놓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톡을 이제 그 카톡 메시지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10일, 13일까지는 인간적인 호감에 서로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에 여성의 어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14일 오전에 처음 남성이 카톡으로 시작하는 이제 멘트 자체가 신경 쓰이기 계속 이럴래요라고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오전 7시 경쯤에 남성이 모텔에서 먼저 나가고 난 후에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합니다. 몇 차례 전화를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뭐 수사가 더 진척이 되면 밝혀질 부분이겠지만 뭐라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까? 남성이 먼저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전화를 먼저 나갔습니다. 모텔에 있는 나가고 나서 여성에게 전화를 계속 했습니다. 전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카톡 메시지 같은 경우도 처음 온 다음에 읽으려고 읽었던 게 아니라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계속 고민을 합니다. 이 여성은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리고 지금 당장 월요일에 회사를 갔었을 때 어떻게 소문이 날까? 그런 두려움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월요일날 이 사람 계속 얼굴을 마주쳐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떡하지? 이 모든 혼란스러운 것과 너무나 별 문제가 없이 아무 문제 없었다는 듯한 남성의 태도, 밤사이 남성의 태도와 이제 방을 벗어날 때 남성의 태도의 변화, 이런 것에서 피해자는 엄청나게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는 것과 전화가 계속 와 있는 것과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는 것을 확인을 안 하고 혼자 그 모텔 방 안에서 멍하게 있습니다. 멍하게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연히 읽어버렸으니까 실수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긴 하는데 분명히 그 카톡의 어투의 변화를 보시면 뭔가 사건 전날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여성의 태도의 변화를 감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왜 직접적으로 카톡에다가 왜 어젯밤의 일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는가라고 지금 묻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두려웠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우선은 성폭행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실을 조금 부정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 주세요. 그럼 모텔은 왜 따라간 거냐? 그거는 끌고 간 게 아니라 제 발로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남성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성관계가 있기 전에 모텔방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데 부끄러우니까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나가 있었는데 다시 나한테 문을 열어줘서 내가 들어간 거다. 만약 거기서 문제가 있었다면 여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텐데 열어줬고 내가 들어갔고 자발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여성이 올린 글에 보면 그때 상황이 매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가사 기자 이건 제 가정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저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 남성이 잡고 남성이 계속해서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 그래 내가 너하고 뭘 하려 그러는 것 같아? 라고 매우 태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었고 여성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네, 신입사원이고 아직까지 수습 기간에 있었던 사원이었었습니다. 여기서 과연 이걸 그냥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남성을 거부했었을 때 그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여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마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을 할까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이 라는 그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남성이 끊임없이 잡았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가정적인 부분으로 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만약 모텔방에 같이 들어갔건 아니면 그 전까지의 관계가 어땠건 여성이 그것으로 인해서 성관계를 허락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무수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예전과 또 달라서 예전보다 더 사회가 많이 좀 변하고 해서 친구들끼리 같이 술을 먹다가 대학생 친구들끼리 같이 술을 먹다가 회사 근처에서 회사 근처가 아니라 학교 근처에서 돈이 부족해서 같이 방을 잡아서 잘 수 있는 부분이 모텔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갔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분명히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문제가 벌어졌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핵심적인 부분.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했습니다. 신고를 했어요, 여성이 나중에. 그런데 여성이
고소 취하서를 써줬기 때문에 이 남성은 무혐의가 됐습니다. 이 카톡의 증거도 인정이 됐고 고소 취하서는 왜 써줬는가? 네, 그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3차 사건 인사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 회사 법무팀에서 1월 24일 전까지는 회사 법무 문제 발생 후에 문제가 처음에 발생되자마자 이 부분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좀 짧게 정리해 주세요. 네, 예.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날 사건이 일어나고 1월 15일 새벽에 피해자가 그 예전에 몰카 사건 담당했던 경감님에게 모 경감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16일 일요일 피해자는 가서 그 모든 이제 경찰동안의 검사를 받고 해바라기 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다 해바라기 센터 네 진술을 합니다. 하고 나서 경감님은 곧바로 피해자 요청에 의해서 17일 월요일에 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 남성을 격리 조치시킵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팀이 제대로 일을 했거든요. 24일까지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진술서까지 다 작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서는 당사자가 쓰는 거니까 원하는 대로라는 표현도 이상하죠.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의 진술서. 변호사님 지금 이제 생방송 시간 관계상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을 설명해 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래서 취하하게 됐는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인사팀장으로 담당자가 26일에 교체가 되고 인사권을 진 인사팀장이 이 교육 담당자는 내가 뽑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회유가 있었던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회유가 있었다. 어떤 회유? 회유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네가 불리함을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일이 커지면 네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해고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나중에 여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등등. 그런 회유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 회유가 있었다. 회사라기보다는 인사팀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사팀장은 나중에 또 성추행에 연결돼서 지금 해고 상태인 그 남성. 경찰에 세 가지가 총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의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수사관이 교차되고 나서 연락이 전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가해자 측 변호인이 합의서가 곧 제출될 것 같으니까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무기력함을 느꼈고 세 번째는 가해자가 어마어마하게 집에 찾아오고 무수하게 전화를 합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재수사를 하려면 추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추가 증거 가지고 계십니까? 추가 증거에 대한 부분은 우선의 첫째는 지금 수집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해 여성의 진술이 워낙 일관되고 그다음 제가 무서운 성범죄 사건 하면서 피해자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여성의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남성 측의 입장, 남성 측도 지금 억울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남성 측의 인터뷰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들일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 김성균 변호사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좀 무거운 사건을 다뤘어요. 한샘 사건 아시죠? 네, 어제 들었습니다. 아주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 이게 짧게 정리되는 사건이 아니어서 부지런히 우리 여론 가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숙제는 해오셨어요? 네, 지난주에 약속했던 겨울철 간식 이야기. 간식. 겨울철 먹거리 선호도 조사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재미삼아 부탁드린 건데 리얼미터가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해오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 했던 결과가 어떻게 달리 변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붕어빵이 지난 그 10년 전 조사에서는 1등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군고구마가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군반 군고구마가 1위 자리 탈환. 네. 붕어빵이 16%로 2위, 어묵이 11.7%로 3위, 라면이 8.9%, 호떡이 7.9%, 호빵 7.2%, 떡볶이 6.9%, 순대 4.9% 순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지금 사실 제가 지난주에 호떡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호떡이 많이 밀렸네요.
그렇습니다. 3위였는데 좀 5위로 2계단 하락한 거죠. 10년 전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네. 군밤 군고구마는 어떤 분들이 주로 좋아하는지 이것도 분석된 게 있어요? 군밤 군고구마는 뭐 대체로 모든 연령대 또 모든 지역에서 선호도를 높은 선호도를 보였는데요. 근데 대구 경북하고 또 연령대는 20대를 제외 그리고 직업별로는 학생 노동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군밤 군고구마가 높았는데요. 그렇다면 대구 경북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봤더니 거기 붕어빵을 가장 높게 나타냈고요. 군밤 군고구마는 좀 낮았습니다. 20대도 마찬가지로 붕어빵이 무려 43.7%, 학생이 33.1%. 학생이나 20대 학생들은 그 개별 단가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이건 손에 검은 재가 묻기 때문에 좀 귀차니즘에 취약한 계층이 좀 싫어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진지하게 소개를 해 주시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쳐야 되나. 게다가 앞에서 굉장히 무거운 사건을 우리 다루다가 그래요. 먹거리 얘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부탁드렸던 그거 리얼미터에서 조사해 주셨어요. 군밤 군고구마가 압도적인 1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재미있는 조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스페셜 조사가 군밤 군고구마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준비한 스페셜 여론조사는 사실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사형 제도에 대해서 지금 존치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법제도를 개선해야 되느냐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유권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최근 사형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는 유지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형 집행은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로 다음 중 어느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요 사이에 흉측한 사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영학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이영학에게는 여러분 최근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죠. 그러니까 사형이 남아있긴 합니다. 법적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 이미 20년이 됐습니다. 사실상 사형제가 유명무실해진 이런 상태. 그러니까 최고형으로 선고도 되지 않는 이런 상태인데 최근에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영학은 이제 기소가 된 거죠. 무기징역으로 기소가 된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형제 폐지와 부활에 관한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조사해보자 이렇게 된 건데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보기는 흉악범죄를 줄이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8%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범죄, 경각심 고취와 억울한 죽음 가능성 모두를 감안해서 현재처럼 사형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2%고요. 자, 1번이 사형제 폐지, 2번이 사형제는 지금처럼 유지를 하되 집행만 멈추자. 지금처럼. 3번이 3번이 흉악범죄를 줄이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행도 다시 부활시키자. 이런 세 가지 보기. 결과를 한번 다시 짚어보죠. 네. 사형제를 유지하고 또 실제 집행해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 52.8%였고요. 현재처럼 사형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42.2%,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견이 9.6%로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사형 집행도 다시 부활하자는 의견이 52.8%. 사형제는 지금처럼 유지를 하되 어떻게 된 거예요? 사형제 유지를 하되 집행은 하지 말자는 의견이 42.2%. 42.2%. 아예 폐지하자는 게 그러면은 9.6%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그럼 이게 지금 여론이 변한 건가요? 다시 변경하겠습니다. 42.2%라고 말씀드린 게 사형 집행 그러니까 유지하되 집행하지 않는 것이 32.6이었고요. 사형제 폐지가 9.6 합쳐서 42.2%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형 집행도 하자 52.8. 집행은 반대한다 32.6. 아예 사형제까지 다 삭제해버리자. 폐지해버리자 9.6. 그래요. 이게 흉악범죄가 요 사이에 많이 늘어나면서 보도되면서 그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8년 전이죠.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 사형제를 존치하냐 아니면 폐지하냐 양쪽 의견만 물었는데요. 당시에는 존치 의견이 66.7%, 폐지 의견이 21.5%였는데 폐지 의견만 보면 8년 전엔 21.5에서 예. 이번 조사에서는 9.6%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여론조사와 지금 여론조사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네. 비교하는 건 힘들겠지만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차이가 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요즘 흉악한 사건들 보도에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계층별로 의견이 좀 나눕니까? 그렇습니다. 20대, 30대가 사형제 유지 의견이 그러니까 집행도 하자는 사형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는데 20대가 62.6%, 30대가 59.5%, 그다음에 60대 이상이었는데 53.5%였습니다. 40대가 가장 사형제 유지 집행 찬성 의견이 적었는데요. 42.9%로 나타났습니다만 그래도 40대 연령대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난 의견은 바로 제도도 유지하고 사형제 집행을 찬성하는 의견이었고요. 그 정당 지지별로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지지층이 또 사형제도 유지 집행 찬성 의견이 높았고요.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무당파층 또 이념 성향이 없다는 층에서 높았습니다. 반면에 진보층에서는 그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명무실화된 사형제, 사형 집행을 다시 부활하자는 의견이 52.8%나 나왔다는 건 이건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네, 다시 집행을 20년 동안 멈췄던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 오늘 좀 논란이 될 만한 여론조사였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조사는 지난 금요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149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11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3% 응답률, 유무선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 정리조사로 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3.1%포인트 오른 70.3%로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70%대에 다시 진입했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전인 8월 5주차 이후에 2개월 만에 다시 70%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으로 분석하세요? 첫 번째는 한중 관계 회복 조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이어질 한미 정상회담과 또 에이펙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국회 시정연설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 등이 기저효과 혹은 대비효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가 굉장히 컸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습니다. 대비되면서 또 상승 효과를 여러 가지가 상승 작용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리얼미터에서는 70%대를 회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늘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포인트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민주당이 2.5%포인트 오른 51.7%로 50%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2.1%포인트 빠진 16.8%를 기록했고요. 국민의당이 0.1%포인트 오른 6%, 정의당이 1.2%포인트 오른 5.9%, 바른정당이 0.1%포인트 오른 4.8%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상승했는데 자유한국당만 빠졌어요. 한 2.1%포인트. 이건 뭘로 분석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결국은 출당이 됐죠. 홍준표 대표에 의해서 출당 조치가 내려졌고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재만, 안봉근 두 전 비서관이 결국 구속이 됐는데 특수활동비. 국정원 특수활동비 여파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흐름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민주당은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따라서 출렁출렁거리는 모습. 이제는 출당 조치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이 흐름이 변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에요.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이번 주간 집계는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1월 3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4,08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33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5.7%의 응답률이었습니다.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2주의 여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연민호님, 사형 집행 반대합니다. 생명의 가치에 좋고 나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면서 집행하지 말자 지금처럼. 반면에 최기륜님은 사형제 집행을 부활할 것 찬성합니다. 흉악범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문자들 들어오고 있고요. 한샘의 이 성추문과 관련돼서는 4033님의 문자가 눈에 띄네요. 호감 가는 대화를 했다고 해서 그게 성행위를 허용한 건 아닙니다. 사실 데이트 폭력도 요즘 우리의 논란거리 아니겠습니까? 데이트 중인 남녀입니다. 분명히 사귀는 사이가 분명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성폭력이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호감 가는 대화를 했다고 그걸 긍정의 사인으로 받아들였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4033님의 지적. 하지만 0960님은 이분은 다 읽어보셨대요. 양쪽 글을 읽어보신 것 같은데 여러모로 피해자의 논리가 좀 부족한 듯 보였다. 이런 분도 계세요. 반면에 남선수님은 신입인 점을 감안하고 봐야죠. 그러면 아마 거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라면서 자기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기도 힘들었을 거다. SNS를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메시님은 여성의 모든 대처가 부족하고 미숙했다. 분명한 자기 표현과 대처가 있었어야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여성의 원글을 보면요. 원래 그 올린 글을 깁니다. 그 글을 보면 분명히 그 방 안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했다는 그런 부분이 써 있습니다. 반면에 또 남성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는 건데 변정태 기자. 네. 사건이 녹록치가 않아요.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이제 저는 적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예를 적폐요? 들면 예. 아주 작은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민원이 제기되면 노동부의 각 노동지청이 있잖아요. 노동지청에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같은 데서 마치 벌떼처럼 집중적으로 그 기업에 달려들어가지고 막 철저히 조사를 하고 이런 세월이 10년, 20년 됐다면 뭔가 지금의 분위기는 아니죠. 근데 뭐 대개는 기업 편에서 이렇게 묻어두는 일이 많거나 기업이 쉬쉬하고 숨기면 정부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빠져나가게 놔둔다거나 이러니까 그렇지 조그마한 문제만 생겼어도 노동청에서 20명, 30명씩 들어가고 막 조사하고 모든 직원들 전수 조사하면서 인터뷰한다 그러면 이런 일은 아마 없어질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여성이 고소 취하서를 써줬었어요. 그러니까요. 합의금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 고소 취하서를 써줘서 남성이 불기소 처분, 무혐의가 돼서 종결이 돼버린 사건이라는 거. 이것도 참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성 말대로라면 여성이 그랬으면 안 되는 그 건데. 기업 조직 내에서 써줘야 되겠구나라고 압박을 받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인 거죠. 내가 지금 이거 회사 다녀야 되는데 이거 안 써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내 회사 생활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기업이 그냥 거의 망하는 수준이 된다. 이렇게는 되어야 아마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쪽 편을 들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분께서는 여성 편, 피해자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또 남성 쪽에서는 자신이 오히려 피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한 측을 통해서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반론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를 오늘은 전해드리는 정도였다는 거. 이 사건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변상욱대 기자의 기자수첩 가죠. 이택수 대표와 설문조사 얘기하셨는데 김현정 앵커에게도 설문조사를. 뭐 물어보시려고요? 세일 페스타, 할로윈 축제, 광군제. 셋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어느 겁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로윈은 뭔지 알겠는데 세일 페스타 요거는 그 코리아 바겐세일 이거 비슷한 거예요? 광군제는 중국 거죠. 광군제는 중국. 국내 최대의 쇼핑 관광 축제가 코리아 세일 페스타입니다. 한 달간 벌어지고 10월 31일에 끝났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저도 사실 뭐 보긴 봤습니다만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2015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부터 이름을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이름을 또 바꿨어요. 근데 썰렁했습니다. 저만 썰렁하게 느낀 게 아니라 실제로도 썰렁했어요. 뭐 백화점들 보면은 지난해 비교해서 1%인가 늘었다. 오히려 줄었다. 뭐 이런 정도니까. 그다음에 이제 할로윈 축제가 트렌드가 되면서 10월 31일쯤 잠깐 반짝했고 지금부터는 광군제입니다. 중국의 광군제 11일 시작됩니다. 24일부터는 유명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고 글로벌 쇼핑 축제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광군제는 2009년에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대대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면서 시작돼서 중국 최대의 쇼핑 축제인데 어느덧
글로벌한 전 세계 최고의 쇼핑 축제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군제 하루 거래액이 20조래요. 하루. 그러니까 물론 인구가 많잖아요. 지금 그걸 감안하더라도 하루 대단하죠. 20조가 예. 넘었다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때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한 달간 쫙 박앤세일이 펼쳐지는데 이때가 미국 소매 매출의 30 내지 40%가 이때 발생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올해 참가한 업체들은 뭐 왕창 30%나 늘었다고 하지만 썰렁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추석 연휴 때 다 해외에 나가서 쓰고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쓰실 돈도 많지는 않았을 거고 7조 8천억을 썼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3분기 동안에 해외 관광으로. 그래요. 참. 그러니까 국민 모두의 박앤세일 축제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네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우리 국민 대축제 세일 기간이었어. 아직 아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홍보를 더 확실히 해야 되지만 할인율을 높여서 정말 싸게 팔아야 되고 싸게 파는데 물건은 정말 또 좋아야 되고 이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더군다나 재래시장 소상인들은 뭐 아무 관련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 아무튼 희한합니다. 우리나라 박앤세일이 끝나니까 오히려 이제 세일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요? 예. 기업들마다요. 광군제에 대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시간 만에 수십억 원어치가 팔려나가는 걸 지난해 경험하니까. 광군제, 코리아 세일이 문제가 아니고 광군제가 중요하다. 중국을 보고 있군요. 예, 이때 적자던 영업을 흑자로 돌려놓을 기회다. 이러는 거고. 이거는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노리는 소비자들은 이때 뭔가 득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유명해진 어떤 화장품이든 청소기든 커피 머신을 살 때 내가 광군제 때 중국을 통해서 살 거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을 통해서 살 거냐 한국인이 이제 이걸 고민하는 시대. 전 세계 소비자를 노리는 중국은 그걸 알고 이제 막 톱스타 연예인들을 동원하며 잔치 분위기를 돋구고 쇼핑의 국경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코리아 아까 이름이 정확히 뭐라 그러셨죠? 코리아 세일 페스타. 왔다 갔다 해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군제로부터 배워야 될 지점들도 상당히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혜택, 제가 말씀드린 싸고 품질 좋은 실질적인 혜택도 있어야 되지만 뭔가 문화가 있는 쇼핑 축제를 만들어야겠다. 우리는. 중국은 막 인원수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숫자로 밀어붙이고 미국은 나라의 덩치로 밀어붙이지만 우리는 뭔가 특색 다른, 있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있는 쇼핑 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는 워낙 역사가 오래된 거고요. 그래요. 광군제는 거대한 시장과 자본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박근혜 정부가 실적을 위해서 정부 주도하에 억지로 만든 거여서 이제 뭐 정부가 바뀌어서 공무원들을 독려하면서 또 공무원들은 기업을 독려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기업도 그렇고 언론조차도 아직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대해 목숨 걸고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만 놔둬도 잘 팔리는 어떤 그런 쇼핑 축제란 것도 가능한가요? 저는 이번에 할로윈 축제를 보면서 대단히 희한했어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번화가를 잘 안 가봐서 몰랐는데 대단했다면서. 뭐 이태원, 홍대 이런 곳들. 약간 미국하고 다른 점은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사탕하고 과자가 이제 젤리 같은 게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옷이라든가 축제에 필요한 뭐 이 코스프레 하는 기구들 같은 게 많이 팔리는데 우리는 과자하고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뭐. 왜냐하면 어릴 때 할로윈 축제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할로윈 축제 때 과자 먹는 게 우리한테는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어린이에서 커나간 어른들하고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파티 드레스. 그다음에 애견 그러니까 코스튬 이런 거 판매량이 957% 증가했대요. 지난해. 세상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언제 이렇게 문화가 됐어요, 할로윈이? 그러니까 미국을 오고 가는 인적 교류가 많아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민들도 많고 어릴 때 청소년기부터 유학이나 연수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 또 영화나 온라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국 등 외국 문화가 익숙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할로윈 축제 보면서 사실은 언론들이 상당히 할로윈 때리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때리기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축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없는가. 그렇죠. 뭐 이 부분도 생각해 볼 법해요. 할로윈은 더군다나 아일랜드 켈트족들이 하던 건데 그게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조금씩 번지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토리텔링. 우리는 결국 할로윈 축제의 변화를 쭉 보면서 뭔가
민족적인 정서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는 새로운 세일을 지금부터라도 디자인을 다시 해야겠다. 맞아요. 설계를 맞아요. 해야겠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립니다. 할로윈 축제하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는데. 안 그러면은 관군제로 다 넘어갑니다. 손님들이. 전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8년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트렌드는 뭐가 될까요? 서울대 트렌드 분석센터에서는요, 매 연말마다 그 다음 해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서 책으로 펴내고 있죠. 벌써 내년 2018년의 트렌드 전망이 나왔답니다. 예, 정말 시간 빠르죠. 오늘 화제 인터뷰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전미영 연구위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이번 한 해는 벌써 2018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출연하셨을 때는 2017년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욜로가 될 거다 그러셨어요. 욜로. 그래서 제가 욜로가 뭐냐 이거 생전 처음 듣는다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신기하게도 딱 맞아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욜로 모르면 간첩이다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모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욜로가 선생님 정확히 무슨 뜻이었죠? You only live once라는 영어 문장의 줄임말이고요. 저희가 책을 10년째 출간하면서 이렇게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반응이 컸던 키워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소비자들이 이 욜로라는 단어를 듣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그 다음의 흐름들을 이렇게 딱딱 맞추세요? 저희는 두 가지 트랙이 있기는 해요. 첫 번째 트랙은 전국에 계신 한 200명 정도 되는 저희 트렌드 뽑는 것을 도와주시는 트렌드 헌터 조직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트렌드 관련된 보고서를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트랙은 저희 연구센터 내부에서 계속해서 이런 트렌드를 찾는 다양한 그 산업 과제들을 진행을 합니다. 국내 기업들과.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많은 발견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트렌드 키워드들. 2018년 새해에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트렌드 키워드는 뭐가 될지. 뭐가 되겠습니까? 네, 저희 책이 그 해의 띠를 가지고 표제어를 만들고 있어요. 2018년은 황금 강아지, 황금 개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아지가 들어가 있는 재미있는 표제 전체 키워드를 하나 찾았는데요. 뭡니까? 웩더독이라는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웩더독 하면은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영어 속어로 있는 표현이고요. 요즘 이 대한민국의 소비 사회가 사실 그런 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꼬리들이 몸통을 거꾸로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사은품 시장을 잘 보시면 본품을 갖고 싶어서 그걸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곁다리로 껴주는 사은품이 갖고 싶어가지고 그 본품을 구매하는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잡지 같은 걸 사면 여성지 거기 옆에다가 화장품 뭐 이런 걸 끼워줘요. 그 화장품을 얻고 싶어서 잡지를 사는 경우를 보긴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이어리 얻으려고 커피 마시고요. 저 인형 갖고 싶어서 도너츠 구매하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웹도독에 들어가고 또 저희가 이 10년 동안 트렌드 키워드를 쭉 추적하면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작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고 멋있고 뭐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사소해지고 작아지고 하지만 나와 거리는 가까워진.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어떤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내 것인 이런 형태의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현상이 있는데. 재밌네요. 저희가 10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찾자고 하면은 작아지고 있다. 작으면서도 나와 거리는 더 가까운 것 이런 것을 찾는다. 그래요. 2018년 웩더독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웩더독이라는 큰 키워드 아래 한 10개 정도 또 세부 키워드를 선정하시잖아요.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키워드는 소확행이라고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직접 만들어낸 신조라고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네, 그 사람이 직접 만들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욜로라는 키워드가 2017년에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그 마치 욜로를 흥청망청 소비하는 것으로 그 약간 왜곡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욜로하다 골로 간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네, 사람들이 너무 미래에 대해서 계획 없이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소비하는 쪽으로 소비지향적으로 조금 해석했던 것이 있는데 고민이 필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욜로할 수 있을까? 작지만 확실한 지금의 이 순간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도 욜로의 방식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로 한 거죠. 욜로에 대한 대답으로 작지만 아주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걸 찾자. 그걸 찾아 나설 것이다. 2018년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소확행 또 뭐 있습니까? 매력 자본이라는 재밌는 키워드도 있어요. 매력? 네, 매력이 권력이 된다. 매력 자본. 네, 사람들이 매력 있다라고 느끼는 그 포인트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의 매력은 완벽했어야 됐어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죠. 뭐 요즘 젊은 세대에서 느끼는 매력은 그런 완벽함의 포인트가 아닌 것 같고 또 낯선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매력 포인트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허술해도 매력일 수가 있는 거예요. 허술해도 그렇죠. 뭔가 허점이 있어도 맞습니다. 오히려 허술해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허술해서 완벽하면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돌 스타들 중에 인기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 노래 잘하고 얼굴 잘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조련지 프로듀서 101에 나왔던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런 그룹 아이돌 그룹을 보시면 제일 인기 많은 사람을 보시면 이 팬들과 이렇게 호흡이 참 좋으세요. 잘 보면. 그걸 조련질 한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팬을 조련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트도 해주고 윙크도 해주고 이렇게 고객과 이런 호흡을 참 잘해주시는데 제품이나 브랜드도 고객과 이렇게 약간의 밀당을 좀 하면서 이 구매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참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것보다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매력 갖는 게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죠. 어느 부분에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지 그걸 스스로 아는 게 정말 힘든 건데. 매력 자본. 예, 참 재밌네요. 소확행, 매력 자본. 또 하나만 더. 네, 마지막으로는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해질 키워드로 워라벨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워라벨이 뭐예요? 워라벨? 네. 아마 신입사원들은 100% 알고 있는 단어고요. 부장님들은 거의 다 모르시는 단어인데. 저는 부장 쪽이네요. 네.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입니다. 이걸 줄여서 워라벨 이렇게 부릅니다. 일하고 내 삶의 어떤 밸런스, 균형? 맞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도 워라벨을 외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세 가지만 들어도 저는 흐름이 좀 잡히네요. 2018년을 관통하는 벡터도 꼬리의 중요성, 작은 것의 중요성, 완벽하지 않은 것의 매력 이런 것들에 우리가 열광할 것이다. 우리의 흐름을 지배할 것이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2018년 연말에 2019년 예측하면서 다시 만나요,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전미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 미국 경찰발 속보가 들어왔네요. 예, 경찰은 25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했다고 조금 전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제 감기 걸린 목소리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 더 건강하게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그거를 주장을 하시니까 물론 남경필 지사 당 안 깨졌으면 좋겠다는 그 충정이야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받지 못할 카드를 던져놓고 이미 거절도 당한 얘기를 갖고 우리가 우리의 정치 일정 즉 11월 13일 전당대회까지 멈춰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구차스럽기도 하고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전대에 대한 얘기는 뭐 사실상 물 건너간 얘기였고 탈당하실 분들이 탈당하느냐 아니냐 이것만 남았던 거였는데 결국 그분들은 이미 마음 굳힌 상태였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으셨어요. 근데 진 최고위원님.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시켰어요. 당내에서 반발이 거셌는데도 불구하고 홍 대표가 밀어붙였습니다. 그 명분에는
보수 통합을 해야 된다. 바른정당에서 합치고자 하는 분들한테 뭔가 명분을 줘야 된다. 이런 게 깔려 있었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제명시키는 것, 요 정도로는 합치는 거 택도 없다고 보신 겁니까? 아니, 저를 비롯해서 몇 명은 그게 과연 혁신인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미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 받은 거나 다름없는 분을 그 전직 대통령 당적 하나 정리하는 게 글쎄요. 그게 무슨 대단한 혁신인가? 물론 그게 시작일 수는 있으나 그 이외에 다른 소위 정말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이 과연 그 당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저는 지난해 말에 이 바른정당 만드신 분들이 나올 그 무렵보다 지금의 그러니까 새누리당 때보다 자유한국당 지금 상황은 훨씬 더 더 나쁜 상황으로 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유석춘 소위 혁신위원장이 가세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입장이라든지 정부 비판하는 방향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의 저런 방식에 그렇게 동의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따라서 함께할 수 없었다. 탈당하는 분들의 명분도 지금 충분치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른정당의 그런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딱 한 명만 빠져도 교섭단체 지위를 잃는 거였는데 지금 9명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현실적으로만 봐도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는 거 이거 상당히 줄어드는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저래 타격이 큰 건 사실이죠. 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거라고 각오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거는 너무나 지금 뻔히 보이고요. 네,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리면 이제 언론의 시야에서 또 많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 사이에 이렇게 존재감이 좀 없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그 현실적인 두려움이 사실 제일 크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하는 거는 뭐 천막당사라도 아주 허름한 사무실 하나 얻어서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모두들 허리 졸라매고 정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운동화끈 다시 매고 뭐 그럴 각오는 저희들 돼 있고요. 바른정당 창당에서 나올 때부터 사실은 쉽고 순탄한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초심 붙잡고 가다 보면 또 국민들이 돌파구를 열어주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요. 천막당사 각오까지 우리는 서 있다. 그럼 13일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치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정말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멈춰야 될 이유를 저희들은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통합전대니 하는 이야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쿨한 거 아닌가, 진수 의원? 쿨한 게 아니라 약간 자포자기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느낌. 밤사이 하긴 한 4시간 넘게 회의하고 아마 잠을 못 주무셨을 거예요, 이분들.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해서라도 잠을 자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게요. 오늘 10시에 결국 9명은 탈당합니다. 33명으로 시작했던 바른정당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명에서 9명까지니까 11명 남게 되죠. 그래요. 행간 뭐 갈까요?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가 트럼프 방한 찬반 시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도 가서 직접 보기도 했는데요. 220여 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노 트럼프 범국민 행동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내일을 노 트럼프 데이로 선포를 하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 북미 평화합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단체들은 트럼프 방한 찬성 집회를 열고 한미 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환영한다. 방한 반대한다. 찬반 시위 속에 내일 방한하는 트럼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청와대가 반대 시위 자제, 찬성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까지 발표했죠. 그러게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따뜻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시위가 신경 쓰인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참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정오 무렵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21발의 예포가 발사가 되고요. 이때 곧바로 평택 미군 기지로 이동을 해서 이때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 내용이 뭐냐 이것도 좀 관심입니다. 이후 청와대로 이동해서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고요. 저녁에는 K-팝 콘서트 공연이 열리는 가운데 국빈 만찬이 열립니다. 모레 그러니까 8일 오전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이게 이제 방한 하이라이트 행사가 되겠죠. 그렇죠. 이후에 국립현충원 방문을 끝으로 1박 2일 일정을 아주 짧은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자, 찬반 시위 속에 내일 방한합니다. 트럼프. 이 뉴스의 행간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경호는 1%의 실패도 없어야 한다입니다. 경호는 이거 주요 요인 얘기예요. 경호는 그렇죠. 한순간에 방심도 용납되지가 않죠. 그 1%의 실수가 100%의 실패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25년 만의 일이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한미 관계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 서울 도심에서 100건이 넘는 반트럼프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100건이 넘게 지금 신고가 되어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시위대의 돌발 행동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최고 수위의 비상령이죠. 가포 비상령을 발동합니다. 국회 연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 시정 연설 때처럼 누군가 현수막 시위나 피켓 시위라도 하면 이 전 세계 언론의 대서특필이 되겠죠. 이미 주말부터 경찰이 국회 경계를 대폭 강화한 상황인데요. 국회의원들한테 초청장을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근데 연설 당일날 의원 배지를 필히 착용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국회에는 사무처 직원도 있고 보좌관, 비서관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죠. 의원 배지는 오직 의원들만 달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게 비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지 보고서니 구별하겠다. 혹시라도 누군가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각 정당에도 뭔가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행동하거나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들어올 때 일동 기립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도 같이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경우와 국민 여론은 다르다입니다. 다르다. 경우에서는 1% 실패도 용납할 수가 없지만 민주주의는 좀 다르죠. 99%를 위해서 1%를 희생해서는 안 되는 게 또 민주주의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가 표출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반트럼프 시위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을 향해서 손가락 역설을 한 여성 엄청나게 화제가 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국빈 손님이긴 하지만 또 그래서 우리가 잘 대접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합 논의도 왜 우리가 전대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 구성된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금 전대 후보로 나와 계신 6분, 유승민 의원 포함해서 그분들 다 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전당대회 예정대로 하고 새 지도부 출범시킨 다음에 정말 새롭게 또 국민들 여론 물어가면서 통합 논의를 하겠다. 잠깐만요. 그 부분 굉장히 했었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정대로 전당대회 치르고 그 후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로 말입니다. 네네. 사실 선택지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자 노선으로 쭉 간다. 지방선거도 그렇게 치른다. 또 하나는 국민의당과 정책연대 넘어서 합동 공천 혹은 통합까지 시도한다. 이런 방법. 세 번째는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더 압박을 해서 만족할 수준이 되면 그때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통합을 시도한다. 이 3가지 선택지 정도. 어떤 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근데 여기서 3가지가요. 서로 상호 배타적인 선택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 독자 노선이라는 거는 아니 정당이 되는 게 모름지기 자기 그 정당이 추구한 가치나 방향성을 향해서 이렇게 강화하면서 세력을 강화하면서 가다 보면 또 그 가치나 이념을 공유하는 집단들이 가까이에 있으면 또 힘을 합해야 될 때 합할 수도 있고요. 그게 국민의당이 됐든. 그거는 물론 당연한 기본적인 말씀이시고요. 일단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플랜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요.
일단 그 모든 것들이 예. 지금은 대행 체제로 우리가 몇 달을 왔어요. 그렇죠. 대행 체제에서 제대로 지도부 중심도 없는 상태로 통합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도 안 맞고요. 예, 예. 새로 지도부를 구성을 해서 새로 우리가 우리 대표를 세운 다음에 다른 당하고 통합 논의를 하든 연대 논의를 하든 예. 선거에 대한 걱정을 공유하든 그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의당에도 열려 있고 자유한국당에도 네. 열려는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뭐 민주사회에서 정당은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언제든지 다른 세력과 힘을 합할 수도 있고 뜻이 맞으면 그러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선거 앞두고 공학적으로 힘합한다. 이런 거는 우리는 좀 그런 식의 연대나 무슨 합당이나 이런 알겠습니다. 거는 좀 되도록 하지 말자. 그런 입장인 거죠. 신 최고위원님, 네. 지금 한 30초밖에 안 남아서요. 제가 이 질문을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10시에 탈당 기자회견하는 9분 이분들께 뭐 조언일 수도 있고 충고일 수도 있고 서운한 말씀일 수도 있고 30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지금 어차피 결심하고 헤어집니다만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에 가셔서 내부에서 한번 개혁이나 변화를 이끌어 보신다고 하시니까요. 정말 작년에 나올 때도 내부에서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 다시 돌아가셔서 정말 개혁을 열심히 하시면 그래서 우리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분들하고 또 언젠가라는 게 이제 머지않은 장래가 됐기를 바랍니다만 언젠가 또 만나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또 돌아가신 분들은 그 당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혁신을 좀 하면 좋겠다.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 쿨한 마음. 정말 쿨하게 보내주시네. 저는 많이 서운해하실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아침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 의원님. 네네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진수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기도 전인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번에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난사가 벌어져서 더구나 예배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도 됩니다.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죠.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젯밤 심야 의원총회를 연 바른정당은 끝내 간극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8일날 오후에는 탈당계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9일날 자유한국당의 합당 절차를 통합파 의원 9명은 의총 직후 한국당 복당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는 바로 이 뉴스입니다. 바른정당. 어젯밤이었죠. 당의 운명을 가를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의견은 하나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독자 노선파 또 보수 통합파가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은 각자의 길로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탈당 기자회견을 열 의원 명단 알려드릴게요. 김무성, 강길부, 김명우, 김용태, 이종구, 주호영, 정양석, 황영철, 홍철호 이렇게 9명입니다. 오늘 탈당하고요. 내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예정이랍니다. 자, 이 9명이 떠나고 나면 바른정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제 그 회의에 참석했었던 진수희 최고위원, 이분은 독자 노선을 주장해온 분이죠.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진수희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수희입니다. 차마 안녕하시냐는 인사는 제가 못 드리겠네요. 회의가 한 4시간 열렸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의견이 안 모이던가요? 네.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고요. 결론도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탈당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이 처음부터 그냥 마음 잡고 들어오신 것 같은 느낌? 어제뿐만이 아니고 한참 됐죠. 한참 전부터. 그런 결심을 하셨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게 꽤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굳힌 상태. 네, 남경필 경기지사가 절충안으로 제안한 게 있었잖아요. 통합 전당대회. 그러니까 탈당파는 아직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독자 노선파도 단독 전당대회 하지 마세요. 자유한국당이 쇄신할 때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같이 통합 전당대회 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홀딩하자 이런 절충안 내놨는데 이것도 다 안 먹힌 겁니까? 지금 잠깐 용어를 좀 교정해드려야 되겠는데 독자 노선파라고 말씀을 하신데 이게 아마 또 좌강파 이러시는데요. 그 지금 당을 한번 끝까지 지켜보자. 그렇다고 저희들이 쇄국하자는 거 결코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좀 처음에 창당할 때 국민들께 약속했던 거를 좀 노력다운 노력을 좀 해보자. 그리고 지금 남경필 지사가 제안한 이 통합전대라는 게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쇄신될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 통합전대를 추진해보자. 전당대 연기 좀 시켜놓고 통합전대 그 논의를 해보자는 건데 통합전대라는 거는 그야말로 통합을 일단 전제하고 그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통합전대라는 건 사실은 제대로 하기로 하면 거의 양 당이 당 해산 수준에 가깝게 만들어 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당을 한번 새로 만들어 보자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지도부 다 사퇴하고. 그런데 이미 그 제안 나오자마자 자유한국당하고 홍준표 대표는 이런 지하에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사실은 뭐 전대 한 달 연기해놓고 기다려보자 그러는데 저 자유한국당 내부의 구성이 다 아시잖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모든 국민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그 출당 하나 결정하는데도 저렇게 시끄러웠는데 하물며 이 당 해산에 가까운 통합전대를 그 결정하기까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얘기였다. 합의를 이루어내기 엄청 힘든 그 김현정의 뉴스 쇼. 지금보다 더 일본과 가까웠던 적은 없다.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트럼프와 아베 두 정상은 골프장 회동부터 4번의 식사까지 함께하는 스케줄로 정말 각별한 사이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우리나라에 오죠. 취임 후 첫 방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연설 계획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번 주 가장 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가 떠난 미국에서 또 하나의 참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텍사스 교회에서 괴한이 예배 중인 성도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는데요.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지금 현지 언론들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죠.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대북 독자 제재 조치거든요. 그렇죠. 어젯밤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대상자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북한 금융기관 대표 18명입니다. 해외에서 북한 은행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의 조달에 관여했다. 관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또 해당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환기시키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인물들과 우리 국민 또 해당 인물들과 우리 기업 간의 금융거래가 금지되는 것이죠. 이미 북한과의 금융거래는 끊긴 상태 아니었어요? 네, 2010년에 524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방한을 하는데 그에 앞둔 상징적 조치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뭐 현실적으로는 끊어져 있지만 상징적이죠. 상징적으로 명문화한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북 독자 압박 정책에 공조를 취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죠. 그러네요. 북한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방한 앞두고
파멸을 면하려면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된다. 네. 이런 뭐 경고 메시지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 우리 그 독자 제재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 밝힌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국감입니다. 오늘 청와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죠? 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또 대통령 경호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뭐 뜨거운 쟁점들이 많죠. 우선 그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놓고도 이미 여야가 공방을 벌여왔고요. 그렇죠. 조 수석은 이에 대해서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 이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요. 전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문제 등 적폐청산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겠죠. 또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서 정치보복 주장을 내세우면서요. 또 인사실패 문제도 적극 부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흥주는 아프 사실에 청와대가 깜깜이었다. 이런 점도 공격의 포인트로 잡고 있네요. 오늘 청와대 국감도 뜨거운 뉴스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네, 한 달 만에 일어난 미국 총기 난사 참극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텍사스고요. 교회에서 예배 중인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사건이 일어난 곳이 텍사스주 남부 지역의 한 침례 교회인데요. 주일 예배가 한창이던 오전 11시 30분쯤에 괴한이 들어왔습니다.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요. 사상적 규모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는데 사망자만 27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네요. 총기를 난사한 괴한은 차량을 타고 달아나다가 경찰 추격전 끝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네요. 라스베가스 총기 참사